그래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서울에는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겠네. 고향 생각이 나시죠? 네. 내가 옛날에 요즘은 아무래도 패시기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옛날에는 태평양 화학이라고 했는데 화장품 만드는 회사 거기 근무했을 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가 김만철 씨 잘 모르시죠? 김만철 씨라고 가족이 배를 타고서 동해사 물다가 이렇게 그냥 망망대해를 그냥 정처 없이 따뜻한 나라, 평화롭고 따뜻한 나라로 간다. 이래가지고서는 내려오다가 아마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큰 딸이 하나 있었어요. 큰 딸이 있는데 내가 태평양 연수원에 근무할 때 우리 부서에 있었어. 우리 사무실에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고향 생각이 난다고. 그렇겠지. 살 때 이웃들하고 같이 재밌게 살던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고향 생각이 나고다 하지만은 자유를 찾아서 정의를 위해서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오늘 시간은 사회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황장엽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도 선생님 강의 내용을 좀 쉽게 책을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라. 그래가지고 책을 쉽게 쓴다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철학 이야기. 청년들을 위한 철학 이야기라는 걸 그 양반이 한 3년 전에 3, 4년 되셨나 쓰셨는데 그것도 또 들어가 보면은 철학 이론이 나오면은 그걸 더 쉽게 쓰기가 어려우시니까 그 한계를 우리가 느꼈는데 그래서 이 철학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듣고 넘기시고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듣고 넘기시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몇 년 전에 써뒀던 그런 자료인데 이걸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강의 받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좀 전문적으로 그걸 좀 발표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위해 싸워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도 보면은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을 집행해가지고 이제 무바라크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데모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정의냐? 보니까 무바라크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시민들이 데모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의냐? 이게 제3자가 분별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게 이게 구별하기도 좀 어렵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정의가 아닌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좀 넓은 시야에서 보면 이런 것이 정의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조금씩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의는 우리 인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정의라는 것은 인간이 최고의 덕목, 정의라는 건 인간이 가져야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회 정의를 이 땅에, 이 나라에 구현하는 것, 이런 것, 또 정의 사회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최고의 과제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정의에 대한 그런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에 계실 때 이쪽 사정을 잘 모르셨긴 합니다만 이쪽에는 이제 정권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다가 그 다음에 장면 대통령이 정권을 잡다가 윤보선 대통령이 또 그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정권 기간에도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회 정의를 굉장히 외쳤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땅에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의 사회가 많이 구현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이 땅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세상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의라는 걸 많이 이제 부르짖고 있지만은 정의를 100% 구현하기는 그렇게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간 사회가 그 동물적인 사회, 이 세상에서 조그만 그 아메바 같은 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동물 사회로부터 인간 사회가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런 인간 사회의 이러한 그 정의 지향 인간 사회는 그런 정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큰 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는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의는 인간이 정의 사회를 추구하지만은 아주 영원히 또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먼 나라에 이 관념의 세계에만 이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옛날에 그 소련 같은 그 사회주의, 그 동물화파의 사회주의, 그런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제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도덕성은 중요하고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문화는 퇴폐하고 아주 썩었다. 사회주의는 그래도 저 사람도 도덕만큼은 깨끗하고 그 아무럴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도 사실 소련의 사회주의가 패망한 것을 보면은 그 도덕의 정당성도 어떻게 보면은 소련의 사회주의 패망으로 정당성이 그 퇴조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련식 사회주의 체력이 중요한 붕괴의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사회 정의의 원칙을 앞세우지 않고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평균주의.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적 평균주의가 그럴듯하죠. 누구나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 같이 잘 살자는 집단주의의 평균주의, 이거를 실현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다 같이 잘 못 사는 또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의 그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본주의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썩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한 분이 이제 일이 넘어왔는데 수사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시 북한에 살다 와가지고 이제 남한에 왔는데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를 한마디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 사회는 미친 사회고 남한 사회는 썩은 사회다. 우리 신문 보면 썩은 거 많죠. 신문 보면 세상에 그렇게 썩은 게 많은데도 발전이 되는 거 봐도 이상해요. 맨날 신문 보면 뭐 무슨 공직자가 무슨 돈을 얼마 모아서 끌려가는 거, 뭐 옛날에 보면은 무슨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제주시에 돈을 모아서 감옥에 가는 거, 또 그 대통령의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의 그 발전이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의 그 이용국 국무총리라는 분이 다보스 포럼에 그 회원이라고 그래요. 양반이 뭐 물론 영어도 잘하시지.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된, 최근에 발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아세아 지역이다. 그 아세아 지역 가운데에도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니까는 한국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그래서 이용국 박사가 아니 왜 한국이 아세아에서 또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많이 발전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도 끝나고 나서 감옥에 막 가두더라는 거예요. 또 그 집의 아들들도 막 가두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게, 이런 나라. 그런 나라가 별로 없죠. 아마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일이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면 이거 남한의 그 자본주의 이걸 추구해서 이거 남한의 흡수 통일되면은 큰일 났구나. 자기도 이거 들어가야 될 거고 아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막 들어가야 될 거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정엽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던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걸 제일 싫어했냐면, 이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이 이 자유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팔자로 생각한다 이게. 자유라는 건 뭐 타고날 때부터 그냥 내 팔자가 자유롭게 살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양심적인 병역 깊이. 난 양심상 군대 못 나갑니다. 군대 나가가지고 총 쏘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걸 어떻게 나갑니까? 난 양심상 군대 못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신 황정엽 선생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유를 부르짖고 양심을 부르짖고 온 사람들이 양심상 군대에 못 나가갔다 이 얘기나 되느냐 이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북한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북한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난 그쪽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은 공개청살감을 꽤 공개청살감. 양심상 군대 못 나갔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씌워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유방임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 황재엽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또 많이 말씀하셨냐면 개인주의는 좋은데 이기주의, 개인주의라는 거는 선생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거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있는데 우선 개인이 먼저 먹고 살고 개인이 먼저 내 집 짓고 내 옷 입고 살고 이게 우선이고 그 집단 그리고 나서 이 집단과 떨어져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집단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다 중요한 것인데 어떤 게 먼저냐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개인주의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개인주의는 그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주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는 그건 아니다. 개인주의는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데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건 개인주의인데 이기주의는 뭐냐? 남이 나한테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든 간에 그 무시하고 나만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집단주의도 좋다는 게 당연히 집단주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세상이 나만 알고 공동체를 무시하면은 그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사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집단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그런데 집단 이기주의는 안 된다. 집단 이기주의.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여기도 그 맹랑한 시민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이 지체 부자유들을 가리키는 뭡니까 이 농아학교 뭐 이런 애들을 가리키는 학교 그런 거를 우리 동네 어디다 학교를 세우려면 그것도 반대. 우리 동네 그거 하면 집값 떨어진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저 뒤에 산에다가 장례식장 화장장 같은 거 세우면 그것도 집값 떨어진다 이게. 이러면서 결사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게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그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과학자들이 땅속 깊이 뚫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을 철저히 하고 거기다가 탁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이러는 사람들이 원자력 피해를 입고 방사능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하도 그런 걸 잘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난리가 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뭐 군수가 그냥 보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뭐 얻어맞기를 하고 그랬는데 좀 머리가 이거 잘 돌아가는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기엄주였어요. 기엄주에서는 우리가 그걸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유치하니까 그 대가로 그 지역에 수천억의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거 이용하고 땅속에 구를 팔고 오다 딱 저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서도 혹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주의는 좋은데 집단 이기주의는 안 되고 개인주의는 좋은데 개인 이기주의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아니 우리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그 정의 문제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정의의 문제는 실천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진정한 원인이 정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에 대한 이제 반성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정의의 실현을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공헌하는 사회 정의 실현을 어떻게 하는 근본적인 저해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가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회가 본인이 북한에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는 옛날에는 그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은 지상 낙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는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이게 지상 천국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뜯어 고치려면 뜯어 고칠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 정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회 정의를 이쪽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사회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고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회 정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못 고치는 거 아니야. 그만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근데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그 양반이 이 대우그룹이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 것처럼 대우그룹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그 대우가 이 봉제 공장 같은 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봉제 공장 같은 거 전부 이렇게 사가지고 물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우 조선도 짓고 뭐 아주 중공업에도 많이 투자하고 대단했어요. 대우 조선이 지금 거제도에 있는데 거제도에 그 대우 조선이 상당히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노조가 생겼어. 노조가 생겼는데 노조가 회사의 잘못된 점을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주시오 해가지고 문제점을 적었는데 100가지를 적었어. 100가지.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다 개인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집에서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어머니가 잘못하는 거 자식들이 전부 적으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버지는 왜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주냐? 용돈을 너무 많이 달라. 용돈 와가지고 못 쓰겠다. 아버지는 너무 일방적인 결정만 하시고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 외식비 왜 별로 없느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가정 집안도 아마 수십 가지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대우조선에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한 100여 가지 이상이. 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수천 가지.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하나 전부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치를 하는 높은 사람한테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런 의식이 있어서 자꾸 고쳐나가서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이걸 만들어야 우리도 좋아지고 우리 후손도 좋아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황장엽 선생님은 그 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어떻게 생각해 보셨느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황장엽 선생님은
그대로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책에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보니까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치 법칙의 기초로 된다. 사회적으로 역할을 한 만큼 사회적 지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발전의 근본 요구이며 이 요구에 기초하여 가치 평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지위와 역할이 통일된 사회일수록 정의로운 사회이며 지위와 역할이 괴리가 큰 사회일수록 특권의 영향을 받는 큰 부정의 사회이다.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국가의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만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내가 이런 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일도 적게 했는데 뭐 돈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높은 자리 하나 주셔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저 아무개하고 나온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는 그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를 줬다든지 이런 사회는 그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해요. 이런 만큼 대우를 받고 이런 만큼 지위를 주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그런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그 지위와 역할이 그래서 같으면 같을수록 정의로운 사회고 지위와 역할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부정의한 사회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평등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평등은 사회생활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는 평균주의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따라서 공평하게 평가해주는 것을 평등이라고 한다. 평등의 원칙이자 곧 정의의 원칙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평등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나 적게 노력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해주는 거 이게 평등이 아니라 적게 이런 사람은 적게 대해주고 많이 이런 사람은 많이 대해주는 게 공평하잖아요. 그것이 평등사회라 그래요. 일도 안 하고 농땡이만 부리고 회사에서도 보면은 나도 회사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회사에서도 불평불만만 하고 무슨 노조에서 파업 주도만 하고 하는 사람과 묵묵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대우를 똑같이 해준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월급도 좀 적게 주고 잘하는 사람은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이것이 평등사회다. 그게 평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맞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또 사랑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가 있는데 정의의 원리는 주로 인간의 개인적인 존재를 옹호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고 사랑의 원리는 주로 인간의 집단적 존재를 옹호하는 집단주의 사상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평등은 개인과 개인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사회를 사는데 당신은 사회적 공헌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높은 대우를 받고 당신은 사회적 공헌이 적고 일을 적게 했으니까 낮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은 평등의 개념인데 그건 개인과 개인.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사랑의 원리는 집단주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왜 집단주의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내 사람이니까 다 끌어안자. 이 끌어안는 거. 내가 자식이 자식이 있는데, 못된 일을 잘못한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일을 열심히 한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다 끌어안자.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원리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집단주의에 대한 개념에 가깝고, 평등에 관련 개념은 개인주의의 이념에 좀 가까운 그런 개념이다. 딱 이렇게 칼로다가 무를 자르듯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는 어렵지만은 그 개념으로 보면 그런 그 개념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집단의 생존과 발전에 이바지할 만큼 평가해 주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기여한 크기에 따라서 협조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황교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 정의에 관련된 걸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 정의는 지위와 역할이 통일된 사회,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의 수행을 공평하게 평가해주는 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정의의 원리는 개인적 존재를 옹호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관련된 사상이고, 사회적 집단의 생존과 발전에 이바지한 만큼 평가해주는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황교안 선생님의 정의에 대한 이 설명 외에 존 롤스라는 사람의, 미국 사람인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분들 미국의 샌달 교수가 한국에 와서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몇천 명이 몰리고 지방에서도 와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쫓아오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샌달 교수고. 그래서 그 양반도 유명한데, 존 롤스라는 사람은 이 정의에 대해서 그 양반보다 내가 보기엔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더 유명하냐면 책의 두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존 롤스에 대한 그 책도 있어요.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셨던 황경식 교수라는 분이, 황경식 맞지? 네, 황경식 교수님이 더 반영을 했는데, 그 양반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근데 샌달 교수가 여기 와서 여기 오셨던,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샌달 교수의 책을 보니까 책이 존 롤스 교수의 책보다 그 양반이 쓴 정의론은 부피가 반 조금 넘어. 뭐 책의 부피만 가지고 따진 건 아닙니다만, 그 정의론의 대부다, 세계적인 대가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샌달 교수가 대가인 줄 아는데, 그 양반도 대가지만 더 큰 대가는 존 롤스예요. 존 롤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회 정의에 대한 정의.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just, 우리가 말하는 정의사회 할 때 정의고,
요 정자는 정의를 내린다. 정의를 내린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요. 이 존 롤스가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좀 보면은, 좀 그 양반이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양반은 평생을 정의만을 연구한 사람인데, 롤스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의, 또 하나는 사회 및 경제적 가치들의 분배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칙을 각각 부여하고자 그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얘기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관한 문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첫 번째 원칙은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피선거권과 선거권 있는 사회. 북한에서도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는데 거기서는 선거 해보셨나요, 직접? 선거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습니다.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북한의 투표 결과가 뭐 99.9가 나왔다든가 99%가 나왔다든가 여기 무서워요. 웃는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당에 투표율이 80% 이상 나왔다고 하면 또 웃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묻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롤스가 말하는 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는, 그 가운데 정치적 자유는 표의 자유와 또 피선거에 대한 자유, 또 공직, 누구든지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 다음에 언론과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는 있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는 뭔지 아세요? 결사의 자유는 서로 이렇게 뭉치는 거,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이렇게 뭉치는 거, 이게 결사예요. 결사의 자유. 근데 한국이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전교조도 허락을 해줬으니까, 전교조. 민노총도 허락을 해줬습니다. 한국노총이 별도로 있는데 민노총도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결사의 자유. 근데 북한에서는 내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그건 동창회 같은 것도 못한다고요, 동창회. 모이는 걸 싫어하는가 봐, 거기서. 모이면 좋을까 봐. 그럼 무슨 음모를 꾸밀까 봐.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북한에서는 헌법에는, 북한의 헌법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거 뭐라고 합니까?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봉수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다 하지만은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이제 가짜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억압과 신체적 폭행, 절단의 자유, 이런 팔 자르고 뭘 자르고 하는 거, 절단의 자유. 이거는 이슬람교회 같은 데서는 무슨 죄를 지면은 손에는 손, 눈에는 눈 해가지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거 손을 자르고 온다는데 요즘도 이렇게 자르는 건 모르지만 거기는 하여튼 그 벌이 좀 심하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3월 주요 2호 납치원 친구들 여기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내일 모레 뭐 발표한다는데 그놈들이 신문에 얼른 보니까 그놈들이 여기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붙잡혀 왔는데 그냥 여기 사람들이 뭐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구타하고 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경찰들이 딱 맞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니까 그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아주 원더풀 하는 거예요. 한 맛이 좋다고. 한 맛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그래도 여기서 정의가 살아있지 않고 뭐 죽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해줘요. 내가 그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그 수기 쓴 거, 그걸 이제 몇 번을 봤는데, 아이고, 거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고생한 것들을 보니까, 참, 그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장성산 씨인가 무슨 그 뮤직, 무슨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거기 나오는 스토리가 그게 사실인데, 이쪽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실제보다 좀 약하게 했는데 그게 과장된 걸로 이쪽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쪽 몰스가 얘기하는 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 언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관한 자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압박과 신체적 폭행, 절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조금 인정해 주니까 중국의 그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진 거예요. 북한에도 농촌에는 뭐 20평인가 얼마 정도 그 채소밭을 개인이 지어먹도록 허용을 한다 그러죠. 거기서는 소득이 잘 난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 그러니까 존 롤스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한 원칙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존 롤스가 얘기한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걸 골 적있습니다.